팔 없는 소녀가 10년 후 거지를 키웠다. 그는 전 세계를 울리고 감탄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것엔 홍수 속에서, 흠뻑 젖은 작은 소년이 거센 물살 속에서 흐느끼며 폭풍 속 낙엽처럼 떠내려갈 뻔했다. 그때 팔이 없는 한 여인이 마른 발과 허리에 밧줄을 묶고 살아있는 기적처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때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그저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팔 없는 몸이 사나운 홍수를 이길 수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다. 나에겐 저 아이가 있어요. 버릴 수 없어요. 그 여인은 생사의 기로에서 거지 소년을 구해냈다. 그날부터 그녀는 두 팔 대신 두 발로, 핏줄 대신 사랑으로, 운명 대신 믿음으로 그를 키웠다. 10년 후, 그 소녀는 전 세계가 감탄하는 사람이 되었다. 눈물로 전해진 그의 이야기는 수백만 명의 가슴을 울렸다. 비범한 소년 뒤에는 기적 같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팔은 없지만 하늘보다 더 큰 가슴을 가진 어머니. 만약 당신이라면 아이를 안아줄 팔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충분히 큰 가슴이 두 팔을 대신하고 심지어 한 사람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보라. 만약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 안에 남은 가장 아름다운 인간적인 부분일 것이다.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말라. 어쩌면 당신은 그 어머니나 그 소년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당신 삶의 누군가를 변화시킬지도 모른다. 언덕가에 다닥다닥 붙은 작은 집들의 낡은 갈색 기와 지붕 아래로 읍내장으로 이어지는 흙길은 질퍽했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가득했다.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며 축축한 흙냄새와 동네 어기대나무 숲에서 풍겨나오는 퀴퀴한 습기가 뒤섞였다. 며칠째 하늘은 잿빛이었고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버려진 집에 허물어진 처마 밑 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배를 움켜쥔 채 웅크리고 있었다. 몸은 흠뻑 젖었고 옷은 진흙투성이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작은 얼굴은 추위에 파랗게 질렸고 마른 입술은 굶주림을 참으려는 듯 꽉 다물려 있었다. 깡마른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았고 두 눈은 어두운 구석에 몰린 작은 새처럼 불안하게 두리번거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잦아들고 태풍을 피해 집으로 돌아가라는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섞여 들렸다. 모두들 서둘러 문을 닫고 틈새를 막고 밖에 널어둔 빨래를 걷었다. 아무도 낯선 아이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푸른 이끼가 낀 벽 구석에 바싹 마른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덩치 큰 남자가 지나가다 아이를 힐끗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여긴 남는 밥 없다. 소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더 깊숙한 곳,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 속으로 달려가 주저앉아 떨었다. 아무도 소년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다. 며칠 전부터 사람들이 소년이 읍내 장터를 돌아다니며 빵 한 조각을 구걸하는 것을 보았다. 밤이 되면 빈집 처마 밑에 들어가 임시로 잠을 잤다. 바람 소리를 가르며 질질 끄는 슬리퍼 소리가 들렸다. 흙길 저편에서 작은 체구의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우산을 쓰지 않았다. 낡은 비옷을 목에 천으로 묶고 윗부분은 모자처럼 머리 위로 덮었다. 걸음걸이는 절뚝거렸지만 굳건했다. 동네에 팔 없는 여자, 수진이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 두 팔은 팔꿈치까지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발을 손처럼 사용하여 요리, 청소부터 동네 아이들 돌보기까지 모든 일을 하는 모습에 익숙했다. 일이 있을 때면 그녀는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었고 단아하지만 굳센 얼굴이었다. 그녀는 동네 끝 숲가장자리 작은 집에 혼자 살며 채소를 키우고 바느질 폼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비 속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보자 수지는 멈칫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옆구리에 맨 천 가방을 발로 열고 플라스틱 도시락통을 꺼냈다. 도시락통에는 식은 밥 한 그릇과 생강으로 간을 한 마른 생선 몇 조각이 들어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준비했지만 아직 먹지 못한 점심이었다. 아무런 꾸짖음 없이 수지는 섬돌에 앉아 조용히 도시락을 열고 두 발가락으로 플라스틱 숟가락을 집어 밥을 한 숟가락씩 떠서 소년의 손에 놓아주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소년은 몸이 굳었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동안 그가 받은 것은 차가운 눈초리, 거친 손짓, 심지어 발길질로 쫓겨나는 것이 전부였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에게 먼저 밥을 준 적이 없었다. 하물며 팔 없는 여자가 그럴 줄이야. 먹어라, 괜찮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르게 내리는 빗소리처럼 부드러웠다. 많지는 않지만 배는 채울 수 있을 거다. 민주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본능처럼 황급히 숟가락을 들고 밥을 입으로 가져갔다. 식은 밥은 약간 딱딱했지만 맛있게 먹었다. 생강으로 간을 한 마른 생선 냄새가 코를 찔러 배가 더욱 꼬르륵거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치 늦으면 그 여자가 마음을 바꿔 밥을 빼앗을까봐 두려운 듯 고개를 숙이고 먹었다. 수지는 말없이 앉아 소년의 서툰 동작 하나하나를 지켜보았다. 희미한 빗줄기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별다른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무언가 따뜻한 것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년이 마지막 한 술을 다 먹었을 때 손은 여전히 누군가 빼앗을까봐 플라스틱 숟가락을 꽉 쥐고 있었지만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마치 그동안의 굶주림과 외로움, 두려움이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행동, 밥 한 끼와 그것을 온 정성을 다해 발로 건네준 팔 없는 한 사람에 의해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참을 수 없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미끄러운 길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내디뎠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민준의 눈빛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따르고 싶은 사람을 느꼈다. 밥 한 술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의 눈빛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드문 따뜻함 때문이었다. 그것은 마치 오늘처럼 비 내리던 어느 오후 어머니가 사라지기 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아침 일찍 비는 그쳤지만 땅은 여전히 축축했다. 길 위에 고인 물웅덩이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았다. 약한 햇살이 작은 동네 옆 야자수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어 금이 간 흙벽에 비쳤다. 낡은 양철집 밖에 마른 체형의 한 사람이 숨어 있었다. 눈은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엿보고 있었다. 민준이었다. 소녀는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얇은 옷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서 있었고 머리는 어제 내린 비에 젖어 엉겨붙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안쪽 호롱불에서 깜빡이는 불빛에서 떠나지 않았다. 밥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나왔고 흙 화덕 위에서 말리고 있는 마른 생선 냄새와 뒤섞여 민준의 배를 다시 한번 꼬르륵거리게 했다. 하지만 소년을 떨게 만든 것은 굶주림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쫓겨날까봐, 예전처럼 내쳐질까봐 두려웠다. 어젯밤 민준의 차가운 발은 식은 밥 한 그릇과 그가 본 것 중 가장 부드러운 눈빛으로 따뜻해졌다. 팔이 없었지만 그 여자는 그의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자신 같은 떠돌이 아이를 구해주고 싶어 할까?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찢어진 신발을 벗어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는 맨발로 마른 흙바닥을 밟으며 살며시 안으로 들어가 두 무릎을 땅에 대고 꿇었다. 아주머니,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나요? 민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밖들판의 바람 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다. 수지는 집 구석에서 찢어진 돗자리를 발로 끌고 있다가 멈췄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살피는 듯했지만 날카롭지 않고 조용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자거라. 내일 일찍 일어나서 꾸물거리지 말고. 더 이상 말없이 수지는 몸을 돌려 발로 돗자리를 다시 펴고 낡은 옷가지를 뭉쳐 베개를 만들고는 조용히 부엌으로 물러났다. 민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처마 밑, 시장 구석, 다리 밑에서 잔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잠자리를 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주는 누워 얇은 돗자리에 얼굴을 묻었다. 가슴이 아팠다. 밥 타는 냄새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풍겨나왔다. 낡은 흙벽 집 안에는 가구가 많지 않았다. 낡은 대나무 침상 하나, 흙으로 만든 냄비 몇 개, 붉은 벽돌로 만든 아궁이는 연기에 그을려 색이 발해 있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이곳은 그가 아는 곳 중 가장 따뜻한 곳이었다. 들판 밖에서 바람이 더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집 뒤 몇 그루 바나나 나무 밑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슬픈 시골 음악처럼 들렸다. 나무 선반 위에 놓인 호롱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수진의 그림자가 벽에 비스듬히 드리워졌다. 수진은 민준의 젖은 옷을 말리고 있었다. 그녀는 웅크리고 앉아 두 발로 나무 집게를 능숙하게 집어 옷을 짜서 물기를 털어내고 아궁이 숯불 위에 널었다. 아무도 수진에게 그렇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처럼 두 팔 없이 태어난 날부터 스스로 배우고 살아남은 결과였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장애인이라고 불렸고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지만 울지 않았다. 발로 젓가락질하는 법을 배웠고 발가락으로 글씨 쓰는 법을 배웠으며 요리하고 그물을 짜고 옷을 깁는 법을 배웠다. 모든 것을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배웠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낯선 아이의 젖은 옷을 바로 그 발로 조용히 말리고 있었다. 민주는 깊은 잠에 빠졌다. 아마 너무 피곤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한밤중에 깜짝 놀라 깨어났다.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고 눈은 크게 뜨여 있었으며 무의식 중에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다. 엄마, 엄마, 수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로 돌아보지 않았지만 이내 침상 쪽에서 그녀는 조용히 다가왔다. 머리를 쓰다듬어줄 팔도, 안아줄 팔도 없었지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한 방울의 눈물이 조용히 돗자리 위로 떨어졌다. 수지는 조용히 돌아섰다. 깜빡이는 호롱불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얼룩덜룩하게 번졌고 감동으로 떨렸다. 몇 년 전 그녀는 면 보건소에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고 싶었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서류가 거절당했고 아이가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슬프게 지켜봐야 했다. 가슴으로라도 엄마가 되고 싶다는 열망은 항상 그녀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민주는 이제 다시 잠들었다. 두 손으로 이불을 껴안고 낡은 베개에 얼굴을 기대고 있었다. 소녀는 고르게 숨을 쉬었지만 눈가는 여전히 촉촉했다. 잠결에 한 줄기 눈물이 살며시 흘러나와 찢어진 돗자리 위로 떨어졌다. 밥 타는 냄새와 아궁이 연기 냄새가 여전히 그의 머리카락에 남아 있었다. 중부지방의 밤은 서늘했고 멀리 들판 밖에서는 닭 우는 소리가 일찍 들려왔다. 양철 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살짝 들렸다. 작은 집 안에서는 호롱불이 꺼질 듯 말 듯 계속 타고 있었다. 그리고 어두운 구석에는 약속도, 신분도 필요 없이 그저 불빛 있는 집과 정 있는 마음만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두 영혼이 있었다. 이른 아침의 옅은 햇살이 얇은 청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얼룩덜룩한 흙벽에 노란 빛을 드리웠다. 이웃집 지붕에서 닭 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흙냄비에서 밥 타는 냄새와 생선 조림 끓는 소리가 뒤섞여 풍겨나왔다. 민주는 눈을 비비고 이불 속에서 손을 더듬다가 벌떡 일어났다. 지붕 있고 돗자리 있고 따뜻한 아궁이 냄새가 나는 집에서 깨어났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얼마 만에 이렇게 깊은 잠을 잔 걸까? 얼마 만에 시끄러운 차 소리나 사람들의 욕설 대신 불꽃 튀는 소리를 들은 걸까?
민주는 잠시 멍하니 앉아 낡은 베개에 남아있는 온기를 느꼈다. 그의 시선은 무심코 수진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부엌 구석으로 향했다. 그녀의 두 발은 재빠르게 냄비에서 생선 조림을 접시로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뒤에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의 발은 또래 소녀들처럼 곱지 않고 가뭄 뒤 갈라진 땅처럼 거칠고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모든 동작은 마치 수천 번 연습한 것처럼 깔끔하고 깨끗했다.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장작을 더 넣은 다음 조금 뒤로 물러나 두 발가락으로 나무 국자를 집어 생선 조림이 골고루 배도록 가볍게 저었다. 민주는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앉아 바라보기만 했다. 가끔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소년이 여전히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르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일어났으면 세수하고 밥 먹을 준비해라. 물은 항아리에 있고 수건은 저기 걸려 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네 하고는 마당으로 나갔다. 어제 내린 비에 땅바닥은 여전히 축축하고 차가웠다. 그는 항아리 입구에 손을 대고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친어머니가 민준을 읍내 시장 구석에 버려두고 크림이 녹은 달콤한 빵 조각을 손에 쥐어주며 엄마가 밥 사서 금방 올게 라고 말했던 기억이 밀려왔다. 그날도 아침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렸고 길 건너편 바나나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머물던 곳도 결국 철거되었다. 그때부터 민주는 떠돌이 생활을 하며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서나 잤다. 이제 몇 년 만에 다시 흙냄비에서 밥 끓는 소리를 듣고 익숙하고 짭짤한 생선 조림 냄새를 맡게 된 것이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은 별말 없이 일어섰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이미 준비해둔 물통을 발로 마당 한가운데로 끌었다. 민주는 호기심에 따라 나섰다. 수진은 발로 낡은 옷을 집어 물기를 짠 다음 대나무 말뚝에 묶인 줄을 이용하여 능숙하게 빨래를 널었다. 아주머니,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수진은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날카롭지도 친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혼자 사는데 익숙한 사람이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한 침묵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낡은 탁자를 가리켰다. 그 위에는 더러운 그릇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상 닦고 그릇 가져다 씻고 다 되면 저기 바구니에 있는 옷 개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가 서툴게 수건을 끌어다가 닦기 시작했다. 그의 여린 손은 일에 익숙하지 않아 한참을 닦아도 상은 여전히 물기로 얼룩덜룩했지만 그는 끈기 있게 계속해서 닦고 또 닦으며 입술을 꽉 다물었다. 그동안 수진은 발로 옷 바구니를 가까이 끌어다가 저 옷들 개라 고 가리켰다. 빨래 넣는 건 할 줄 아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줄 알아요. 수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는 아무도 누구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 같이 힘써야 한다. 그 말은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수진에게 깊이 새겨진 삶의 원칙 같았다. 아무도 누구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녀 자신도 어릴 때부터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스스로 헤쳐나가고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을 다잡은 결과였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고 옷을 하나씩 개기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일을 믿고 맡겨준 것이 처음이라 이상했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게 했고 잃어버릴까봐, 더러워질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수진이 그에게 설거지를 하고 상을 닦고 옷을 개도록 했다. 마치 그가 이미 가족인 것처럼. 잠시 후 민주는 낑낑거리며 그릇 통을 뒤뜰 우물로 가져갔다. 씻는 동안 손이 미끄러져 그릇 하나가 깨졌다.
민주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멀리서 수진이 소리를 듣고 걸어 나왔다. 소녀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죄송합니다. 수진은 깨진 그릇을 보고는 그를 바라보았다. 손 베었니? 아니요. 그럼 다음부터 조심해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다. 민주는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다. 꾸중을 듣거나 쫓겨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녀는 전혀 나무라지도 않았고 민준에게 큰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것은 관용이라는 것과의 첫 만남이었다. 그날 오후 빨래를 다 마치고 민주는 섬돌에 앉아 수진이 발로 채소를 다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처마 밑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들판 어딘가에서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수진의 발을 보았다. 굳은 살과 검게 변한 작은 상처 자국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상한 감정이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동정심이 아니라 존경심이었다. 민주는 문득 깨달았다. 그 발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이 특별한 여인에게 하늘이 준 팔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의 동정도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녀의 강인함을 존중해 줄 사람을 필요로 했다. 그날 아침, 며칠 동안 내리던 비와 찬 바람 끝에 하늘이 맑아졌다. 새로운 햇살이 작은 동네에 반짝이며 비쳐 사람들과 땅속에 남아있던 모든 축축함을 말려주려는 듯했다. 낮게 드리워진 대나무 울타리에는 어제 빤 옷까지 몇 벌이 바싹 말라 있었다. 동네 아이들은 수진의 집 앞 공터에서 시끌벅적하게 땅 따먹기를 하며 놀았고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는 오늘 일찍 학교에 갔다. 수진이 정성껏 빨아 향긋하게 말린 하얀 교복을 입었다.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는 그가 젖은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았다. 반 친구 몇몇이 민준을 팔 없는 수진 언니네 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민준은 전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 동네에서 수진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진 아이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민주는 낡은 달력에 소중하게 쌓인 작은 상장을 손에 들고 집으로 달려왔다.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눈은 반짝였다. 문 앞에 다다르자마자 그는 외쳤다. 엄마, 저 반에서 3등 했어요. 수진은 현관 앞에서 장작을 말리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의 따뜻함이 스쳤지만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발로 평상 위에 깔린 천을 끌어당기고는 몸을 돌려 아직 따뜻한 팥시루떡 한 덩이를 꺼냈다. 바나나 잎으로 싼 것이었다. 그녀는 두 발가락으로 시루떡 가장자리를 단단히 잡고 조심스럽게 잎사귀를 하나씩 벗겨 민준 쪽으로 밀었다. 먹어라. 오늘은 그럴 만하다. 민준은 신이 나서 앉아 시루떡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덧니가 드러나도록 웃었다. 그는 전에 없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먹었다. 쫀득한 찹쌀 팥 시루떡의 고소한 맛과 향긋한 볶은 소금 맛이 어우러져 그는 계속해서 감탄사를 연발했다. 골목 박박 할머니, 수진과 친한 이웃 할머니가 큰 바구니를 들고 장작을 좀 빌리러 절뚝거리며 왔다. 할머니는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입으로는 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날은 갰는데 장작은 다 젖었네. 마른 장작 좀 빌려서 생선 말린 것 좀 다시 말려야겠어. 수진은 일어나 앉아 장작 바구니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발로 할머니 쪽으로 부드럽게 밀었다. 할머니, 그냥 가져가세요. 어제 아침에 많이 말려뒀어요. 박 할머니는 허 웃고는 입맛을 다셨다. 그래, 그래야지. 팔 없는 사람이 우리 같은 팔 있는 것들보다 더 야무지다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수진을 애정 어리게 바라보았다. 박 할머니는 원래 생각보다 말이 빠른 사람이었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었다.
민준이 시루떡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할머니는 수진을 보더니 뜬금없이 물었다. 수진 엄마, 저 아이 커서 친엄마 아닌 거 알고 떠나버릴까봐 무섭지 않아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밥을 먹던 민준이 갑자기 멈칫했고 수진은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잠시 동안 마당 밖, 아직 축축한 땅 위에 햇살이 쏟아지는 곳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잠시 후 민준은 시루떡을 내려놓고 솜에 손을 닦고는 박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엄마 곁에 남기로 했어요. 엄마는 팔이 없지만 마음이 크시거든요. 집 앞마당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땅 따먹기를 하던 아이들도 멈췄고, 어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어떤 아이는 킥킥 웃었다. 박 할머니는 멈춘 민준을 바라보다가 수진을 쳐다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점점 부드러워졌다. 수진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며칠 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 웃음 속에는 눈물이 숨겨져 있었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나도 살 만했구나. 멀리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누군가 말리던 마른 카사바 냄새가 실려왔다. 양철 지붕 집들 위로 아궁이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희미한 흰띠를 이루며 구불구불 올라갔다. 서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동네 곳곳에 울려 퍼졌다. 그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 소박하고 따뜻한 그 소리들이 민준에게는 처음으로 가족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것이었다. 그날 오후, 민준은 수진이 햇볕에 말린 빨래를 걷고 장작을 모아 부엌 구석에 쌓는 것을 도왔다. 수진이 시키지 않아도 민준은 스스로 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말은 소년의 마음속에 팔없는 어머니의 모습은 기둥이 되어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박 할머니가 구운 마른 생선 몇 마리와 깨소금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다. 할머니는 평상 위에 그것들을 내려놓으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이 착하게 사는 거 안다.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지. 근데 저 아이 말하는 거 듣고 이 할미가 울 뻔했다니까. 수지는 그저 웃었고 민준은 상장을 들고 동네 아이들에게 자랑하러 달려갔다. 아이들이 웃으며 물을 때마다 얘야, 내 엄마 팔 생겼냐? 민준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우리 엄마는 팔이 없지만 모든 걸 다 하셔. 팔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너희들보다 훨씬 낫거든. 아이들은 할 말을 잃었고 나이가 더 많은 아이가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너 뭐디다. 내 엄마랑 같이 땅 따먹기 하자고 해봐. 비 온 뒤 작은 동네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더 이상 길고 음울한 날들이 아니었다. 민준이 흙마당을 뛰어다니는 발걸음 하나하나, 소년을 바라보며 수진이 짓는 미소 하나하나가 핏줄이 필요 없는 그저 사랑만으로 가득 찬 가족의 징표였다. 하늘은 아주 일찍 어두워졌고 공기는 숨막히고 후텁지근하여 마치 바람 한 점 한 점의 수증기를 머금은 듯했다. 오후부터 검은 구름이 꾸물꾸물 몰려오더니 분노를 터뜨리듯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쳤다. 밤이 되자 비가 쏟아져 내렸다. 보통 비가 아니라 땅을 갈라놓을 듯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듯한 폭우였다. 동네 어귀 확성기에서 반복되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야자수 마을 주민 여러분, 신속히 안전한 대피소로 이동해 주십시오. 폭우와 함께 상류에서 물이 밀려와 산사태 위험이 높습니다.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손전등과 호롱불 빛이 짐을 서둘러 챙기는 사람들의 손에서 깜빡였다. 아이들, 길바닥은 물에 잠겼고 수진의 집이 있는 개울 근처에서는 물살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바나나 나무 뒤편으로 보이던 양철 지붕이 바람에 휘청거렸다. 허름한 부엌에서 수진은 여전히 벽에 바싹 붙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능숙한 발놀림으로 짐꾸러미를 비닐봉지에 단단히 묶고
큰 대나무에 줄을 묶어 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문에서 떠나지 않았다. 민준이 10분도 채 안 되어 잊어버린 숙제 공책을 가지러 나갔던 곳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 민준아, 어디 있니? 수진이 외쳤다. 목소리는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묻혀 갈라졌다. 어렸을 때 수진은 홍수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그때 온 마을이 거센 홍수에 휩쓸렸다. 그녀는 거센 물살에 떠내려갔다. 동네 아저씨 한 분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 그녀를 구했지만 친한 친구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때부터 수진은 깊은 물을 몹시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두려움이 어머니의 공포 아래 짓눌렸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고 발로 허리에 밧줄을 묶고는 망설임 없이 문 밖으로 나섰다. 물은 이미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마당을 가로질러 절뚝거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걸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온통 가렸다.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황급히 외쳤다. 수진아, 뒤로 물러나. 우리가 찾을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을 뿐, 눈에는 피와 눈물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에겐, 난 버릴 수 없어요. 깜빡이는 손전등 불빛 아래, 거센 물살 속 수진의 모습은 작았다. 그녀는 개울 근처 대나무 울타리를 따라 걸으며 발로 한 곳 한 곳 더듬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외쳤다. 민준아, 이야, 소리 좀 내봐. 바나나 나무 숲 끝 어딘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수진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달려갔다. 물은 이미 허리까지 차올랐고 거세게 흘렀으며 나뭇가지를 후려쳤다. 양철판이 둥둥 떠다녔다. 그녀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물에 눌린 대나무 판자 아래 민준의 작은 몸이 끼어 있었고 머리는 아래로 처박혔으며 손만 위로 내밀어 판자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진은 밧줄을 발에 걸고 가까이 다가갔다. 물은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다. 그녀는 두 발로 대나무 판자를 붙잡고 몸을 쭉 펴서 끌어냈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나와 물에 붉게 번졌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목에 핏대가 섰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으며 숨은 가쁘게 몰아쉬었다. 우지끈 소리가 나더니 대나무 판자가 부러졌고 민주는 비틀거리며 수진의 품으로 쓰러져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다. 겁에 질려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 엄마, 수진은 떨리는 두 발로 민준을 꼭 끌어안고 몸에 바싹 붙이려 애썼다. 물은 여전히 불어났지만 수진은 바나나 나무 밑동을 붙잡고 발로 밧줄을 감아 마을 사람들을 불렀다. 거의 10분이 지나서야 몇몇 남자들이 두 사람을 물에 잠긴 곳에서 끌어낼 수 있었다. 물가에서 수진은 더 이상 힘이 없었다. 그녀는 쓰러졌지만 여전히 민준을 품에 안고 있었다. 입술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살아있으면 된 거야, 이야. 민준은 흐느끼며 수진을 꼭 껴안았다. 그는 그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어린 마음속에 처음으로 어머니란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동네 사람들은 서둘러 대나무 들것을 만들어 수진을 면 보건소로 옮겼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민주는 피 묻은 수진의 옷을 손에 들고 따라 달렸다. 작은 발은 진흙탕 길을 첨벙거리며 헤쳐나갔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했다. 그날 밤 동네 사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보건소 안에서 의사는 수진을 눕히고 링거를 놓았다.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었고 입술은 창백했다. 민주는 한 구석에 앉아 수진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박 할머니도 찹쌀 한 줌과 바나나 잎 몇 장을 가지고 왔다. 할머니는 그것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일 비 그치면 찹쌀밥 좀 지어서 물귀신에게 제사 지내자.
사람이 살았으니 하늘과 땅에 감사해야지. 홍수 뒤 물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중부지방 사람들의 문화 중 하나로 모든 것을 앗아가지 않은 하늘, 땅, 신령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였고 해마다 홍수 뒤에는 그런 제사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민준에게는 더욱 특별했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어머니를 준 세상에 감사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희미하게 비쳤다. 부드러운 노란 빛이 마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민주는 수진의 침대 옆에 앉아 따뜻한 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눈은 아직 감겨 있었지만 수진은 살며시 미소 지었다. 몸은 추위에 쑤셨지만 그 아이 덕분에 마음은 이미 따뜻해졌다. 마침내 그 아이는 진정으로 자신의 아이가 된 것이다. 면 보건소의 누런 형광등이 밤새 깜빡였다. 공간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비 내리는 소리만 요란했으며 공기 중에는 희석된 알코올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녹슨 철제 침대 옆. 민주는 머리를 숙이고 앉아 정성껏 붕대가 감긴 수진의 마른 두 발을 꼭 잡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발은 홍수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이의 생명을 구해냈다. 이제 그 발은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창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앉아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두려움은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단 한 가지만 기억했다. 언젠가 날씨가 이렇게 추웠을 때 수진, 이제는 엄마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진 그녀가 발로 이불을 걷어 자신에게 살며시 덮어주었던 것을. 그때의 따뜻함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떨게 만들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야간 당직 의사 한 명이 들어왔다. 마을 사람이었지만 도시로 의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일하고 있었다. 그는 살짝 몸을 숙여 맥을 짚고 수진의 발을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 상태가 안 좋아요. 저체온증에 탈진까지 겹쳤어요. 오래 쉬셔야 해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학생이 여기 있으니 수진 씨는 괜찮을 거예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천천히 복도 끝 작은 급탕실로 걸어갔다. 어제 간호사 아주머니들이 남겨둔 흰죽 냄비가 있었다. 민주는 서툴게 냄비를 불 위에 올렸다. 아직 불 조절하는 법을 몰랐고 뚜껑을 열 때 손이 떨렸다. 죽이 다 익기도 전에 냄비 바닥에 눌어붙었다. 그는 깜짝 놀라 불을 줄이고는 다시 조심스럽게 방으로 가져왔다. 낡은 플라스틱 그릇에 민주는 가장 적은 양의 죽을 덜어 수진에게 많은 양을 남겨두었다. 그는 자신이 요리를 하게 될 줄은, 더군다나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의 잠자리를 지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늘이 막 밝아올 무렵 멀리서 성당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민준의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있는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수진의 집에 처음 갔던 날 아침. 밥 타는 냄새가 따뜻하게 풍기던 부엌 구석, 깜빡이는 호롱불, 그리고 발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팔 없는 여인의 모습. 민주는 조용히 죽 그릇을 머리맡에 놓고 따뜻한 물로 수진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는 서툴렀고 손은 뻣뻣하고 어색했지만 모든 동작은 두려움에 떨렸다. 그는 수진이 다시 눈을 뜨지 않을까봐, 그 입술이 다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장난칠 때 자신을 쳐다보던 그 부드러운 눈빛마저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마을 사람들이 오고 갔다. 어떤 사람은 찹쌀떡 한 줌을, 어떤 사람은 약 봉지를 가져왔다. 한 할머니가 민준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집에 중병 환자가 있으면 누구에게든 집 뒤에 심은 바나나 나무를 달라고 해봐. 우리 고향에서는 예로부터 그런 풍습이 있단다. 복을 빌고 애군을 막는 거지.
민주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원 구석에 있는 작은 바나나 나무를 경비 아저씨에게 달라고 달려갔다. 그는 직접 땅을 파서 보건소 건물 뒤편에 심었다. 차가운 바람과 새벽 이슬 속에서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때 민준의 눈빛은 이상하게 빛났다. 작은 희망, 엄마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의 빛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학생 공책 한 장을 넷으로 접어 서투르지만 또렷한 글씨로 적었다. 나중에 의사가 될 거예요. 엄마 병 고쳐줄 거예요. 엄마 아프게 안 할 거예요. 글을 다 쓰고 민준은 그 종이를 수진의 베개 밑에 놓았다. 부르지도 흔들지도 않고 그저 침대 가장자리에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방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정원 밖 벌레 소리는 여전히 요란했으며 또 하룻밤이 흘러갔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았고 그저 천장의 하얀 빛과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민준의 동그란 눈만 보였다. 민준이 그녀가 눈을 뜬 것을 보자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살아계셨네요. 정말이에요, 엄마. 수진은 웃었다. 그녀는 말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베개 밑에 접힌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발로 뒤집어 민준의 젖은 손 때문에 번진 보라색 잉크 글씨를 읽었다. 그녀의 눈이 흐려졌다.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그 순간 마치 소리 없는 맹세처럼 버려졌던 아이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했던 여자의 두 영혼이 단단히 묶였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있었다. 민주는 군 초등학교 정문 앞에 말없이 서 있었다. 낡은 천 가방을 어깨에 비스듬히 메고 손에는 입학원서를 꽉 쥔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는 이곳을 여러 번 지나쳤지만 정식 학생으로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낡은 철문은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익숙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끼가 얼룩덜룩 낀 계단은 마치 수많은 학생들의 발자취를 담고 있는 듯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평안 초등학교라는 빛바랜 교표를 보았다. 햇볕과 비에 노란색 페인트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다. 민준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수진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했던 말이 맴돌았다. 의사가 되고 싶으면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한낮에 꿈만 꾸다가 잠들지 말고. 달콤한 말은 아니었지만 마치 척추를 가볍게 두드리는 지팡이처럼 그를 온갖 망설임 속에서 똑바로 서게 만들었다. 먼지가 자욱한 교실 복도,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책상들, 낡은 분필 자국이 남아있는 칠판. 민주는 조심스럽게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다. 수진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타자를 쳐준 입학원서를 손으로 건넸다. 그녀는 마치 처음 학교에 가는 아이의 이름을 쓰듯 정성스럽게 발로 민준의 이름을 적었다. 교장 선생님은 서류를 힐끗 보고는 별로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물었다. 누구랑 사니? 네, 엄마랑요. 엄마는 뭐 하시니? 네, 팔이 없으시지만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고 발로 옷을 꿰매주세요. 선생님은 침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3학년에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나이는 좀 많지만 읽고 쓸 줄 알면 괜찮다고 했다. 그가 말했다. 첫 수업날, 민준은 맨 뒷자리에 앉았다. 그는 막 받은 새 공책을 꽉 쥐었다. 안에는 아직 아무 글씨도 없었다. 선생님이 강의할 때마다 그는 최대한 빨리 필기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리고 땀이 많이 났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는 않았다. 쉬는 시간에 몇몇 학생들이 지나가며 속삭였다. 야, 저 애 야자수 마을 팔 없는 아줌마랑 산대. 응, 나도 봤어. 제 엄마 시장 갈 때 맨날 발로 다니던데. 이상해. 한 아이가 입맛을 다시며 비웃었지만 민주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다. 수진이 아궁이 옆에 앉아 허리가 약간 굽고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지나가던 사진사가 몰래 찍어 인화해준 것이었다. 그는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눈빛은 다시 굳건해졌다.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채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수진이 현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하얀 셔츠는 그녀가 발과 새끼발가락에 꽂은 바늘로 꿰매고 있었다. 천은 낡았지만 한 땀 한 땀 가지런하게 기워져 있었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땀이 뚝뚝 떨어졌지만 눈빛은 맑았다.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는 흰 셔츠가 반듯해야 한다. 알겠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몸을 숙여 아궁이 위 냄비를 내렸다. 찹쌀밥과 깨소금 냄새가 향긋하게 풍겨나왔다. 이런 아침은 우유나 푸짐한 식사는 없었지만 그 맛은 항상 따뜻했다. 그날 오후 국어 시간에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 학교에서 엄격하기로 소문난 분이 반 전체에게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 짧은 글을 쓰라고 했다. 민주는 많이 쓰지 않았다. 종이는 잉크 자국으로 얼룩졌고 문법도 틀렸지만 마지막 문장은 김 선생님이 읽다가 멈칫하게 만들었다. 우리 엄마는 팔이 없지만 항상 가슴으로 제 손을 잡아주십니다.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김 선생님은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민준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깨지는 듯한 것이 있었다. 동정심이 아니라 존경심이었다. 그는 조용히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 민주는 사무실로 불려갔다. 교장 선생님은 그를 정식 학생으로 받아들이기로 특별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더 이상 청강생이 아니었다. 이유는 시험 결과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신력과 삶의 의지 때문이었다. 누군가 했던 말이 선생님 기억에 오래 남았다. 때로는 아이 하나의 의지가 어른 100명의 조건보다 강하다. 그날부터 민주는 매일 등교할 때 바나나 입에 싼 찹쌀밥 한 덩이를 가지고 다녔다. 때로는 녹두 찹쌀밥이었고, 때로는 땅콩 소금 찹쌀밥이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 향긋한 냄새에 익숙해졌고, 어떤 친구는 비스킷반 봉지를 찹쌀밥 반 덩이와 바꾸기도 했다. 수지는 여전히 민준의 옷을 꿰매고 기워주었고, 가끔 이웃에게 부탁해서 낡은 책을 사다 주기도 했다. 그녀는 감상적인 격려의 말은 하지 않고 그저 공부해라. 의사가 되어서 글씨를 닭발처럼 쓰면 사람들이 웃는다. 고만 말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 같았고, 큰 소리치거나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로 하여금 엄마가 그 꿈에 모든 믿음을 걸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었다. 한때 구걸하던 가난한 아이에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꿈이 이제 팔 없는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현실이 되었다. 낡은 학교 지붕 위로 부는 부드러운 저녁 바람 속에서 민준의 작은 심장은 지식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 속에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했던 큰 마음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신성한 약속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점점 커지고 있었다. 잉크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상장. 민준이 군청 학교에서 돌아오는 내내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종이 가장자리가 접혔다. 발은 붉은 진흙투성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땀이 흥건했다.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민주는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야자수 마을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가슴은 마을 축제 때 북소리처럼 두근거렸다. 저녁 하늘은 맑았고 작은 마을은 여전히 비스듬히 기운 대나무 울타리와 함께 평화로웠다. 간간히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수진의 흙벽집은 부엌 구석에서 깜빡이는 호롱불빛 때문에 낡은 기와 지붕 집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다. 익숙한 집 연기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나왔고 다진 레몬그라스 향과 매콤한 고추 볶음 향이 따뜻한 포옹처럼 어우러졌다. 민주는 집 안으로 뛰어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저 왔어요.
수지는 아궁이 앞에서 발을 벽돌에 괴고 능숙하게 죽 냄비를 약한 불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보더니 상장을 든 민준의 붉게 상기된 뺨과 별처럼 반짝이는 눈을 보았다. 뭐야, 또 넘어졌니? 민준은 고개를 세차게 젓고는 종이를 머리 위로 더 높이 들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저 2등 했어요. 학교 전체에서 3명밖에 못 받았대요. 수지는 바로 말하지 않고 조용히 죽 냄비를 옆으로 옮기고는 어깨를 벽에 기대고 일어섰다. 민준은 상장을 그녀에게 내밀며 목이 메어 말했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안 하셨으면, 매일 아침 찹쌀밥 안 싸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다른 어머니들처럼 손으로 종이를 받지 않았다. 수지는 몸을 숙여 뺨과 어깨를 민준의 머리에 대고는 살며시 속삭였다. 이제 사람 구실할 만하니 두 사람 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100마디 칭찬보다 더 충만했다. 민준이 2등상을 받았다는 소식은 저녁 아궁이 연기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야자수 마을 사람들은 마치 축제에 가듯 수진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박 할머니는 익은 바나나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이씨 아저씨는 낡은 찹쌀 한 봉지를 가져왔다. 동네 아낙네들은 분주하게 녹두를 씹고 껍질을 벗겼다. 오늘은 제대로 된 팥경단을 만들어야지. 박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하며 능숙하게 반죽을 주물렀다.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빛났다. 수진의 부엌은 원래 작았지만 그날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선생강, 야자 설탕, 코코넛 밀크 냄새가 뒤섞여 모두들 일하면서도 연신 코를 킁킁거렸다. 웃음소리가 부엌에서 흙마당까지 울려 퍼졌다. 위아래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어 서로 찹쌀떡을 만들려고 다투었고 어떤 아이는 큰 소리로 나도 민준이 형처럼 상장 받고 싶어 라고 외쳤다. 다른 아이가 끼어들며 수진 엄마가 있어야 민준이 형처럼 될 수 있지 라고 말했다. 수진은 그저 웃으며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 앉아 소매를 걷어붙이고 잎사귀로 떡을 싸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별말 없이 팥경단 끓이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불 조절에만 신경 썼다. 떡이 다 익고 작은 사기그릇에 담아 대나무 쟁반에 올리자 모두들 감탄사를 연발했다. 민주는 수진 옆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머뭇거렸다. 엄마가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 처음 봐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민준의 뺨을 어루만지고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이미 눈치챘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입맛을 다셨다. 어이구, 오늘 너희 수진 엄마가 울었네. 울었어. 온 동네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수진은 박 할머니를 바라보며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팔이 없지만 이런 아들이 있으니 정말 우리 집에 복이 넘치네요. 그녀의 눈물이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경단 그릇 위로 떨어졌다. 맑고 짭짤하지만 세상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달콤한 눈물이었다. 밤이 깊어 이웃들이 거의 다 돌아갔을 때 민주는 여전히 엄마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수진의 발 위에 손을 얹고 처음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꺼냈다. 나중에 도시로 공부하러 가도 괜찮아요, 엄마? 수진은 창문 너머 먼 곳을 바라보았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늦가을 마른 집 냄새를 실어 날랐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발로 민준의 목에 감긴 수건을 다시 고쳐 매주고는 아주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아궁이 연기 속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팥경단 냄새 속에서 두 모자의 마음속에 조용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다. 민주는 이미 식어버린 아궁이 옆에 멍하니 앉아 마치 불타 없어질까봐 두려운 듯 입학원서를 손으로 돌리고 있었다. 하얀 종이에 인쇄된 편지, 붉고 선명한 도장은 아직 새 잉크 냄새를 풍겼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바라보기만 할 뿐, 감히 치우지도 찢어버릴 용기도 내지 못했다.
아궁이 옆에서는 흰죽 냄비가 약한 불에서 끓고 있었다. 보글보글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마치 슬픈 음악처럼 작은 집 전체에 스며들었다. 저녁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와 공기 중에 남아있는 향불 냄새를 실어 날랐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수진의 그림자가 얇지만 굳건한 흙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민준이 편지를 가져온 후부터 말없이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다. 오직 마른 장작 타는 소리, 대나무 울타리 밖 귀뚜라미 우는 소리, 그리고 거절의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엄마, 아니면 저 그냥 읍내에서 공부해도 괜찮아요. 엄마 멀리 떠나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 어둠에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발로 냄비 뚜껑을 밀고 죽에 얇게 썬 생강 몇 조각을 넣은 다음 고개를 숙여 불을 바라보았다. 붉게 빛나는 눈은 불 때문인지 아니면 차오르는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여기 있으면 뭘 더 할 수 있겠니? 이 학년 마치면 그 다음은?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안개처럼 가벼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바위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몇몇 손가락이 종이를 꽉 쥐어 떨리는 자국을 남겼다. 수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일어나 안방으로 돌아섰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슴속 고통을 세는 듯 느렸다. 그날 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작은 집 안에서는 한밤중에 들려오는 가벼운 흐느낌 소리에 민준이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는 일어나 엄마 방 문을 살짝 열었다. 희미한 호롱불 빛 아래 수진의 등이 간헐적으로 떨리는 것을 보았다. 얼굴을 감싸 안을 팔이 없어 수진은 그저 벽에 얼굴을 파묻고 마른 어깨를 살짝 떨 뿐이었다. 생전 처음으로 민주는 엄마가 우는 것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새벽은 쌀쌀했고 안개가 길을 자욱하게 덮었다. 집 뒤 바나나 나무 몇 그루에는 아직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했다. 수지는 발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펴 향긋한 쌀죽 한 냄비를 끓이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낡고 해진 천 가방을 꺼냈다. 민준이 막 일어나 머리도 빗지 못했을 때 수지는 이미 그의 손에 짐꾸러미를 쥐어주었다. 가거라, 엄마 돌아보지 말고. 가져가, 그녀가 말했다. 발로 민준의 몸에 짐꾸러미를 세게 밀어붙였다. 그 안에는 엄마가 중요한 날을 위해 간직해둔 새 옷 한 벌과 지난달부터 쌀독에 숨겨둔 약간의 돈이 들어 있었다. 도시 학교까지 갈 차비는 충분했다. 민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눈이 따가웠다. 수진을 보니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폭풍 뒤 호수 수면처럼 고요했지만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빛이 서려 있었다. 마치 모든 걱정을 하늘과 땅에 맡긴 듯했다. 박 할머니는 그날 일찍 들러 민준을 흘길 옆 낡은 시외버스가 기다리는 동네 어귀까지 바래다 주었다. 마을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서 모두 민준의 손을 잡고 고구마 한 개, 빵 한 봉지를 쥐어주었다. 마치 집안 사람 하나가 큰 전쟁터에 나가는 듯했다. 수지는 따라 나오지 않고 집 앞 대나무 울타리 옆에 숨어 서 있었다. 여전히 낮게 묶은 머리, 여전히 목에 두른 낡은 수건, 여전히 익숙한 그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왜 그리 멀게 느껴지는지. 차가 시동을 걸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다. 배웅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오직 엄마가 맨손 맨발로 서 있는 모습만을 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그의 온 마음을 끌어안는 듯했다. 차가 야자수 마을을 떠나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렸다. 살짝 열린 유리창 틈으로 민주는 대나무 울타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가 어렸을 때 엄마가 집 뒤에 심었던 대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이제 마치 모든 믿음과 조용한 축복을 담아 아들을 떠나보내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식이 멀리 떠날 때 대나무를 심으면 자식이 대나무 줄기처럼 굳건하고 가지처럼 유연하며 꼭대기처럼 곡기를 기원한다고 믿었다.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짐꾸러미를 열자 옷가지들 사이에 넷으로 접힌 종이가 나왔다. 구불구불한 글씨, 약간 번진 잉크, 엄마의 편지였다. 내가 공부하면 엄마는 또 한 번의 삶을 사는 거란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가슴에 얹고 수건에 소중하게 다시 쌌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마치 새로운 길을 떠나기 전에 엄마의 모습을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하려는 듯했다. 그곳에서는 수진 엄마가 발로 함께할 수는 없지만 온 마음으로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해질녘 지방 도시에 도착했다. 새로 입학한 학생들의 발걸음 사이로 아스팔트 도로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기숙사는 낡은 교실 건물 뒤편에 숨어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벽, 천장에는 바나나 진액 자국처럼 물이 고인 흔적이 있었다. 그는 작은 짐꾸러미를 단단히 쥐고 낡은 배낭을 어깨에 메고 마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세계에 몰래 들어온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걸었다. 사무실에서의 첫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닭 우는 소리도, 엄마가 이른 아침죽 끓이는 소리도, 초가집 벽 틈으로 스며드는 집 연기 냄새도 없었다. 방에는 3층 침대 3개, 깜빡이는 형광등 하나, 아무렇게나 놓인 플라스틱 슬리퍼 몇 켤레가 있었다. 민주는 벽 바로 옆 아래층 침대를 택했다. 주머니 속에서 엄마가 써준 편지와 바나나, 입에 싼 찹쌀밥이 담긴 작은 천 보따리를 꺼냈다. 그는 찹쌀밥 잎사귀를 베개 밑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마치 이 낯선 세상에서 집 냄새를 조금이라도 간직하려는 듯했다. 룸메이트 현우는 전형적인 도시 아이였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플라스틱 시계를 찼으며 목소리는 크고 거침없었다. 민준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현우는 코를 찡그리며 저 자식 가방, 시골 할머니들 쌀자루 같네 라고 말했다. 민준은 그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읍내 시장에서 구걸하던 시절부터 그런 눈빛에는 익숙했지만 여기서는 숨을 곳이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자신에게도 낯선 냄새를 풍겼다. 교실은 넓은 방에 40명 남짓한 아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낡은 칠판, 줄지어 놓인 책걸상은 아무도 바싹부터 앉지 않았다. 민주는 맨 뒷자리에 혼자 숨듯이 앉았다. 수진이 꿰매준 흰 셔츠에는 기운 자국이 있었고 구두는 굽이 달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앞줄 여학생 몇몇이 속삭였다. 세상에, 아직도 슬리퍼를 신다니. 어느 시대 사람이야?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럽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움이 느껴졌다. 그는 엄마가 써준 편지를 꺼내 몇 줄 다시 읽었다. 내가 저기 가면 아무도 내가 내 아들인 줄 모르겠지만 너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민주는 자신만의 착한 방식으로 살았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반항하지 않았지만 항상 정시에 등교했고 직접 반 젖은 수건으로 책상을 깨끗하게 닦았다. 돈이 없어 복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손으로 베꼈고 매일 밤 기숙사의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서 추가 공부를 했다. 그는 높은 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예전에 밥 한 그릇에 숨겨둔 종이에 적힌 약속 때문에 공부했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한밤중에 잠이 깼다. 그는 부스스 일어나 보니 민준이 창가에 앉아 생무랑 노트를 베끼고 있었고 입으로는 중얼거리며 읽고 있었다. 피곤하지도 않냐? 민준은 놀라 돌아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려고? 현우가 반은 놀리듯 반은 진심으로 물었다. 민준은 천천히 말했다. 우리 엄마는 팔이 없지만 엄마가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어. 내가 공부해서 나중에 엄마를 부양해야 해. 그 말에 현우는 할 말을 잃었다. 시골뜨기였지만 글은 깨끗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침대로 돌아갔다. 다음 주 국어 시간에 나의 어머니라는 주제로 작문 숙제가 있었다. 선생님이 민준의 글을 읽자 교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민준은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는 팔 없는 어머니, 발로 모든 것을 하는 어머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머니에 대해 썼을 뿐이다. 글의 말미에 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 엄마는 팔이 없지만 항상 가슴으로 제 손을 잡아주십니다. 가까이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울음을 터뜨렸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다른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조롱이 아니라 존경과 이해하기 어렵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다음 날, 반에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 때 현우는 민준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공부하는 방식 특이한데, 나랑 같이 공부해도 될까? 그날부터 두 사람은 종종 함께 공부했다. 현우는 민준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도와주었고, 민준은 현우에게 도표를 이용한 논리적인 필기법을 가르쳐 주었다. 매일 밤 작은 하숙방에는 두 개의 불빛이 함께 빛났고, 민준은 처음으로 완전히 외롭지 않다고 느꼈다. 주말이면 민준은 손편지를 써서 마을로 보냈다. 빌린 펜으로 쓴 글씨는 가늘고 삐뚤빼뚤했고 낡은 공책 종이에 썼다. 그는 학교, 반, 새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짧은 글을 덧붙였다. 엄마, 저는 아직도 엄마가 싸주신 찹쌀밥을 매일 아침 먹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엄마처럼 맛있는 밥을 못해요. 민준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풀을 붙여 우체국으로 달려갔다. 길에는 오토바이가 요란하게 달리고 매연이 자욱했으며 빵 파는 소리와 경적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 도시에는 닭 우는 소리도 아궁이 냄새도 없었지만 민준에게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수진이 매일 저녁 문 앞 대나무를 바라보며 마치 바람이 찹쌀밥 냄새를 실어다 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늦겨울, 비가 쏟아지듯 내렸다. 빗방울이 양철 지붕 위로 후두둑 떨어져 창문 아래로 길게 흘러내렸다. 축축한 기숙사 방 안으로 찬 기운이 발가락,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민준은 아래층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이마는 뜨거웠고 입술은 바싹 말랐으며 손에는 시험 공부 책을 들고 있었지만 새 페이지로 넘길 힘도 없었다. 복도 밖에서는 학생들이 도 전체 장학금 시험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야자수 마을에서 온 작은 학생은 방 안에서 열에 들떡 끙끙 앓고 있었다. 집을 떠나온 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민준은 자신이 이렇게 약해졌다고 느꼈다. 그는 애써 몸을 일으켜 낡은 휴대폰을 집었다.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번호를 하나씩 눌렀다. 긴 신호음이 울리고 귀에 익은 낮고 쉬 GMS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전화 받았어요. 아가. 민준은 목이 메어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시험 못 볼 것 같아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꾸짖지도 서두르지도 않았다. 한숨 자거라. 엄마가 향 피우고 기도할게. 엄마는 너를 믿는다. 많은 말도 설교도 필요 없었다. 가벼운 한마디가 마치 불을 지피는 듯했다. 민준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이불을 다시 덮었다.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방금 불이 켜진 등불 하나가 있었다. 그날 밤 현우는 조용히 늦게 방으로 돌아와 민준이 몽롱하게 누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것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다. 10분 후 현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들고 돌아왔다. 일어나서 먹어. 병한테 지면 안 돼. 민준은 눈을 뜨자 식탁 위에 놓인 죽 그릇을 보았다.
파 볶음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물을 필요도, 바로 고마워할 필요도 없어.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 먹고 민주는 이불을 다시 덮고 조용히 누웠지만 잠들지 않았다. 밤은 깊었고 복도는 조용했으며 양철 지붕 위로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마치 모든 꿈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박자처럼 들렸다. 새벽 3시경, 민주는 벌떡 일어났다. 낡은 옷 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손전등을 찾아 책상 위를 비췄다. 연습장이 펼쳐졌고 그는 빨간 펜으로 표시된 메모와 단락들을 하나씩 다시 읽기 시작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공부는 남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게으름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란다. 민주는 그 말을 주문처럼 되뇌었다. 그는 수학 공식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역사적 사건 하나하나를 암기했다. 더 이상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가치 있게 살기 위한 공부, 향긋한 죽 한 그릇에 걸맞은 삶, 먼 곳에서 엄마가 보내온 눈빛에 걸맞은 삶을 위한 공부였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비가 내렸다. 겨울비는 마치 사람의 마음을 더욱 시험하려는 듯 끈질기게 내렸다. 민주는 비옷을 입고 가방을 어깨에 단단히 맨 채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현우는 조용히 뒤따르며 헬멧을 손에 들고 친구가 학교에 도착하기를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학교 문에 도착하자 민주는 이 말을 쳤다. 큰일 났다. 수험표를 안 가져왔어.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돌아가려고 했지만 현우는 이미 오토바이를 돌렸다. 기다려. 내가 가서 가져올게. 나 믿지?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가방끈을 꽉 쥐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짙은 비에 가려 점점 멀어지는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코끝이 찡해졌다. 이 도시에는 닭 우는 소리는 없었지만 곁에 있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걱정해주고 나눠주고 힘들 때 곁에 있어 줄 아는 사람이었다. 민주는 기다리는 방으로 돌아와 주머니에서 땀으로 쭈글쭈글해진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수진 엄마가 비뚤비뚤한 글씨로 쓴 편지였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이 엄마를 버리지만 않으면 된다. 빗소리 속에서 그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지만 오늘 한 청년은 굴하지 않는 마음으로 낡았지만 결코 바래지 않은 약속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섣달 금음께 고향 하늘은 중부지방 특유의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다. 말린 볏짚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며 아궁이 연기 냄새와 흙냄비에서 끓고 있는 찹쌀떡 냄새를 실어 날랐다. 야자수 마을은 예년보다 더 떠들썩했다. 누가 새집을 짓거나 풍년을 맞아서가 아니라 위아래 동네로 퍼져나간 기쁜 소식 때문이었다. 팔 없는 수진 할머니의 양아들 민준이가 수석으로 합격해서 곧 서울로 유학 간다는 소식이었다. 민주는 섣달 28날 오후에 휴가를 얻어 돌아왔다. 그가 입고 있는 회색 따뜻한 옷은 장학금으로 산 첫 번째 물건이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몸에 잘 맞았으며 따뜻했다. 그는 시외버스에서 내려 군청버스 정류장에서 마을까지 터벅터벅 걸어왔다. 수백 번 걸었던 길인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낯설었다. 작은 도랑을 지나 민주는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멈춰 섰다.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고 뿌리가 서로 얽혀 마치 한평생의 기억을 끌어안고 있는 듯했다. 민주는 가장 낮은 가지에 묶인 붉은 끈 하나를 살며시 만졌다. 수진 엄마의 흔적, 처음 수진 엄마가 민준을 데리고 마을을 지날 때 했던 말, 이 나무는 늙었지만 뿌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 뿌리 있는 사람처럼 아무리 멀리 가도 자기 땅으로 돌아와야 한단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느티나무 옆 도리자에 앉았다. 손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줄 과자 봉지가 가득 담겨 있었다.
어렸을 때 그는 여기서 수진 엄마가 시장에서 달걀을 채소와 받고 오기를 기다리곤 했다. 이제 그는 돌아왔다. 더 이상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던 그 아이가 아니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은 이미 아궁이 앞에 앉아 끓고 있는 찹쌀떡 냄비를 발로 단단히 잡고 있었다. 옆에는 찹쌀밥 한 접시와 이미 다 싼 찹쌀떡 몇 개가 바나나 잎갈기 위에 놓여 있었다. 문 밖에 서 있는 아들을 보고 할머니는 그저 가볍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안으로 들어가 땅바닥에 앉아 목도리를 풀고 예전처럼 엄마와 함께 찹쌀밥을 먹었다. 올해는 송편 대신 찹쌀떡을 만들었단다. 해마다 다르게 수진이 말했다. 발로 찹쌀떡 묶는 끈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며 합격 축하 잔치라고 해야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으면서 도시에서의 선생님들, 친구들, 그리고 한때 미워했지만 지금은 절친한 친구가 된 현우 이야기를 했다. 수진은 별말 없이 듣기만 하다가 가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어렸다. 할머니의 얼굴은 민준이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야위었지만 눈빛은 아궁이 불처럼 여전히 밝았다. 섣달 20아홉의 날 오후, 민주는 엄마와 함께 떡과 과자를 이웃집마다 나눠주러 다녔다. 어떤 집은 놀라며 받았고 어떤 집은 웃음을 터뜨렸다. 수진 할머니네 아들, 어떻게 애를 가르치나 했더니 선생님 자식보다 더 똑똑하네. 팥죽 파는 이 할머니는 놀리기도 했다. 양아들이 효심이 지극하네. 친자식도 저렇지는 않을 텐데. 민주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온화하게 웃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저를 키워주셔서 오늘날 제가 있는 거예요. 이 떡 몇 개, 사탕 몇 알은 동네에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는 거예요. 섣달 금음날, 온 동네 사람들이 민준이 예전에 놀림받다 울었던 느티나무 아래 모여 잔치를 열었다. 이제 그곳은 그를 축하하는 장소가 되었다. 밥상에는 설날떡, 김치, 삶은 돼지고기, 그리고 전통적이고 소박하지만 정겨운 죽순국이 올라왔다. 식사 도중 한 이웃 아저씨가 민준에게 일어나 한마디 하라고 했다. 그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천천히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엄마는 팔이 없지만 엄마야말로 저를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한 분입니다. 엄마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사람답게 사는 법, 착하게 사는 법, 그리고 자신이 시작한 곳을 잊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고 모두들 눈시울을 붉혔다. 수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민준이 어렸을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것처럼 뺨으로 눈가를 살며시 닦았다. 그날 밤 온 동네 사람들이 돌아간 후 민준은 느티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머리 위 느티나무 잎이 바스락거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땅을 내려다보았다. 그 사이에는 고생스러웠지만 사랑으로 가득 찼던 어린 시절의 깊고 두터운 뿌리가 있었다. 수지는 말없이 뒤따라와 나뭇가지에 새 붉은 끈을 하나 더 묶었다. 엄마, 뭐 하세요? 내가 돌아올 길을 알 수 있도록. 끈이 펄럭이는 것을 보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섣달 금은밤, 폭죽도 화려한 등불도 없었지만 집안 호롱불 빛이 새어나와 옛 느티나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췄다. 그 빛은 민준이 평생 기억하기에 충분했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에게 그곳은 팔 없는 어머니, 거친 두 발로 자신에게 온 세상을 안겨준 어머니의 품이었다. 며칠 뒤 아침, 김포공항은 사람들로 붐볐다. 비행기 출발 준비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민주는 분주한 사람들 사이에 서서 일본행 비행기 표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 표는 그가 꿈꿔왔던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을 의미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기쁨을 느끼지 못했고,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다. 민주는 꺼내들었다. 화면에는 야자수 마을 이웃 이 할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쉬고 탁했으며 걱정이 가득했다. 민준아, 내 엄마 상태가 아주 안 좋다.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고 한자리에 누워만 계신다. 어제는 나한테 편지 써서 너한테 보내달라고 하더라. 돌아오지 말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못 넘길 것 같다. 민준의 다리가 풀려 비행기 표가 공항 대합실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낯선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사이로 미끄러져 멀어졌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눈이 흐려졌다. 머릿속에는 오직 예전 엄마의 말만이 맴돌았다. 엄마 인생은 한 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이 마을을 벗어나야 한다. 저 바깥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봐야 한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집으로 전화했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전화했을 때 이 할머니가 받았다. 수진 할머니는 너무 약해서 말도 못하고 그저 할머니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린다고 했다. 3시간 후 민주는 군청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익숙한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날 시골길은 가랑비에 축축했다. 벼베고 난 노는 사람의 마음처럼 쓸쓸했다. 집에 도착하니 민주는 평소처럼 현관 앞에 앉아있는 수진을 보지 못했다. 오직 박 할머니와 몇몇 이웃 할머니들이 마당 밖에 의자를 놓고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할머니가 나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엄마 안방에 누워 계신다. 아직 숨은 붙어 있지만 아주 약하다. 그래도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민주는 달려들어가 엄마가 누워있는 대나무 침대 옆에 주저앉았다. 수지는 바싹 말랐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 마른 몸은 마치 믿음이라는 가느다란 끈으로 간신히 붙들려 있는 듯했다. 그는 엄마 발치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속삭였다. 엄마, 저 왔어요. 이제 안 갈 거예요. 엄마가 저를 더 이상 밀어내지 않으셔도 돼요. 저 이제 길 알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집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민주는 신발을 벗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마르고 거친 굳은 살 박인 엄마의 발, 평생 두 팔을 대신하여 밥을 짓고 옷을 빨고 어릴 적 자신을 안아주었던 그 발을 잡았다. 그는 흐느껴 울었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밖에는 여전히 가랑비가 내렸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처마 밑 붉은 끈, 멀리 떠난 사람이 돌아올 길을 알리는 표시를 흔들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않고 사과 편지를 다시 써서 장학금 프로그램에 보냈다.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단 1분이라도 엄마 곁을 지키는 것이 어떤 꿈보다 더 큰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집 현관을 청소하고 있을 때 박 할머니가 들렀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도시 학교에 처음 갔을 때 내 엄마가 몰래 숲에 가서 지붕 고칠 나무 몇 개를 베어다 팔아서 학비를 보태줬단다. 내가 마음 아파할까 봐 말 안 했단다. 민주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지붕을 올려다보니 문득 그의 큰 비가 내려 지붕이 샜던 일이 떠올랐다. 엄마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양철이 낡았나 보다, 이야. 엄마가 바나나 잎 좀 얻어다 덮을게. 그날 밤, 수진이 깨어났다. 눈을 살짝 뜨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침대 옆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민준에게 시선이 멈췄다. 할머니는 입술을 움직여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안 갔니? 민준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 이제 안 가요.
여기서 엄마 돌볼 거예요. 수지는 안개처럼 옅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아직 안 갔다. 민준 의사가 사람 구하는 거 보고 싶어서. 민준은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엉엉 울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더 이상 갈등이 아니라 평온함이 있었다. 그는 평생을 걸어야 할 것 같은 선택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초겨울 도쿄. 눈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바람은 살을 내는 듯 매섭게 불었다. 높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네온 사인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환하게 빛났다. 기차역 안 분주한 사람들 사이로 민주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자신이 실습 중인 국제병원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온 그는 이제 세계 의료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서 그를 굳건하게 지탱해준 것은 화려함이 아니었다. 그가 마을을 떠나던 날 엄마가 했던 당부의 말이었다. 엄마는 팔이 없지만 온 마음을 다해 너를 가르쳤다. 그날 당직 근무 중 민주는 주치의를 따라 응급실로 내려갔다. 공기는 무거웠고 하얀 조명이 번쩍였으며 환자들이 다닥다닥 누워 있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한 한국인 노인이 보호자 없이 실려왔다. 일본 간호사가 서류를 보고 현지어로 빠르게 몇 마디 주고받더니 고개를 저었다. 보호자가 없어서 최소한의 보험 진료만 가능합니다. 민주는 다가가 노인이 어눌한 한국말로 말하는 것을 알아들었다. 노인의 피곤한 눈빛은 마치 한평생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는 주치의에게 노인의 진료 기록을 맡겨달라고 부탁했다. 의사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주는 병상 옆에 앉아 노인의 차가운 발가락 하나하나를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예전 초가집에서 조용히 누워있던 수진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한국어로 간호일지를 썼고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노인은 매우 약해서 며칠 동안 조용히 누워 튜브로만 숨을 쉬었다.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민주는 작은 가짜 섬 하나를 침대 옆에 가져다 놓고 조심스럽게 작은 라디오를 켰다. 병실 안에서 고향의 봄 노래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그날 노인은 살며시 눈을 떴고 주름진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한 번의 인수인계 시간에 엄격한 일본인 과장이 민준에게 진료 기록 방식에 대해 물었다. 누가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까? 환자의 감정에 대한 손글씨 소견이라니. 여기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짧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어머니입니다. 팔이 없으셨지만 온 마음으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도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정성이 들어가야 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과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 종료를 알렸다. 몇 주 후, 노인은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내부 의료 매체에서는 젊은 한국 의사의 인간미 넘치는 특별 간호 사례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민주는 많은 사람이 꿈도 꾸지 못하는 기회인 국제구호팀, 특히 재난 지역 조정 전문팀 후보로 추천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민주는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도장이 찍히지 않은 이 할머니가 대신 써준 삐뚤빼뚤한 글씨의 편지 내용은 간단했다. 내 엄마 병이 다시 도졌는데 이번에는 전보다 더 약하다. 민주는 편지를 접었다. 그는 당직실 유리창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밖에는 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었다. 그는 여행 가방을 열어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물건, 연보라색 꽃무늬가 수놓인 천신 한 켤레를 꺼냈다. 민준이 직접 골라 도쿄 외곽 작은 공방에 주문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엄마에게 처음으로 보내려던 생일 선물이었다. 함께 동봉된 쪽지에 민준은 이렇게 썼다. 엄마는 발이 시리시잖아요. 특히 외할아버지 산소에 제사 지내러 가실 때요. 이 신발 따뜻하게 신으세요.
나중에 제가 제때 못 돌아오더라도. 민주는 신발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보내는 대신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싸서 가방에 넣고 손으로 쓴 편지를 함께 넣었다. 엄마, 저는 아주 먼 곳에서 사람들을 구하러 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집에 있어요. 제가 손을 대어 구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볼 때마다 엄마도 그렇게 추위에 떨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맨발로 저를 잡았지만 저는 한 번도 부족한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는 돌아가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민주는 마음속으로 알았다. 도쿄든 서울이든 나중에 아프리카 오지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를 키운 뿌리는 붉은 심장이었고 두 팔은 필요 없었지만 평생 그를 조용히 끌어안았다는 것을. 민주는 일어나 의사 가운을 입고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발걸음은 굳건했다. 목에는 엄마의 예전 기운 옷 조각에서 나온 낡은 천 조각을 묶은 작은 끈이 걸려 있었다. 경보음이 길게 울리고 건물들이 갈라진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지진 후의 광경은 마치 잿빛 악몽 같았다. 무너진 집, 자욱한 먼지, 그리고 여러 구석에서 터져 나오는 목맨 울음소리. 민주는 무너진 잔해 가운데 서 있었다. 하얀 가운 소매는 진흙과 마른 피로 얼룩졌고 눈은 퀭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규모 8의 강진이 휩쓸고 간 일본 해안마을 야마노마키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온 젊은 의사는 국제야전의료팀의 임시 지휘관이 되었다. A 구역, 긴급히 인공호흡기와 지혈제 필요합니다. 민주는 짧게 명령을 내리고 한국인 젊은 의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분배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초음파 기기도 없고 검사 장비도 충분하지 않았다.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몸을 낮춰 다리가 으스러진 환자를 살폈다. 그는 작은 대나무 가지에 천을 감아 임시 부목을 만들었다. 거즈는 깨끗한 수건으로 대체되었다. 이런 최소한의 의료 기술을 민주는 예전에 적용해 본 적이 있었다. 엄마가 논에서 넘어졌을 때 그의 손에는 천 조각과 울타리 나무 토막밖에 없었던 그애였다. 의료 텐트 안에서 한 일본 여자아이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눈은 붉었고 손은 떨렸다. 민주는 앉아 연필로 물고기 한 마리를 재빨리 그리고 그 옆에 엄마 물고기와 커다란 붉은 하트를 그렸다. 여자아이가 보고는 눈물을 터뜨렸다. 몸을 숙여 민준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생전 처음으로 민준은 외국 아이가 언어의 장벽 없이 이해받았다는 사실에 오는 것을 보았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 일본 기자가 민준이 무너진 벽돌 더미에서 한 소년을 안고 나오고 그를 업고 무릉덩이를 건너 비 내리는 하늘 아래 무릎을 꿇고 그의 다리를 치료하는 순간을 포착했다. 사진은 여러 주요 신문에 실렸고 아래에는 뿌리를 잊지 않은 사람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언론이 민준을 인터뷰했다. 그는 간략하게 말했다. 저는 팔이 없지만 온 마음을 다 가진 어머니로부터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팔 소리도 웅장한 어조도 없이 그저 평범한 한마디였지만 온 회의장을 쥐 죽은 듯 조용하게 만들었다. 도쿄에서 열린 국제 인도주의 회의. 민준이 연설 초대를 받았다. 그는 연단에 올랐다.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예전처럼 온화하고 단아했다. 조명 아래 그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두 발로 제게 죽을 떠먹여 주셨습니다. 팔이 없으셔서 사람들은 어머니를 장애인이라고 불렀지만 저에게 어머니는 영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굳건한 눈빛과 거친 두 발로 제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주는 말을 멈췄다. 회의장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가볍게 들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다. 예전에 어머니가 학교에 가는 자신을 위해 발로 꿰매준 기운 옷 조각이었다.
이것이 제가 의사 생활 내내 가지고 다닌 모든 재산입니다. 가치는 없지만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해줍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다가 길게 이어지는 박수갈채로 터져나왔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 합장했다. 한 관리가 일어나 제안했다. 저희는 그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도쿄로 모셔서 명예를 드려도 될까요? 민주는 손에 든 천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고 목소리는 낮고 또렷하게 한 글자 말했다. 제 어머니는 이제 어디에도 가실 수 없습니다. 편히 잠드셨지만 제 마음 속에, 제 발의 모든 흉터 속에,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지는 모든 환자 속에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날 밤, 민주는 도쿄 외곽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세월 따라 누렇게 변한 엄마의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마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엄마는 너를 잡아줄 팔이 없으니 마음을 남긴다. 창밖에는 눈이 온 처마를 하얗게 덮었다. 민주는 손바닥을 바라보다가 가슴에 얹었다. 세상을 다 가질 필요는 없었다. 자신의 뿌리만 굳건히 지키면 그 남자는 어디를 가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다닐 것이었다. 늦가을, 찬바람이 야자수 마을 정자 앞 늙은 야자수 줄기 사이로 불어왔다. 붉은 흙길 위로 노란 잎이 가득 떨어져 넓은 잔디밭으로 이어졌고 그곳에서는 전에 없던 축제가 준비되고 있었다. 정자 처마를 따라 붉은 천과 깃발이 걸려 있었다. 흰 천으로 덮인 작은 제단 위에는 팔 없는 여인, 수진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온화한 눈빛, 마치 방금 옷 한 벌을 다 개고 난 듯 평온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다. 오늘 야자수 마을 전체가 마을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그녀가 공무원이었거나 부자였거나 유명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한 사람을 착하게 키워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원망 없이 보답을 바라지 않고 온전한 어머니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마을 아이들에게는 옅은 노란색 표지의 작은 동화책이 한 권씩 주어졌다. 팔 없는 어머니가 세상을 구한 의사를 키우다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민준이 그 동화책을 썼다. 화려한 문장도 복잡한 구성도 없었다. 그저 발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뺨으로 아들의 땀을 닦아주고 평생을 바쳐 세상에 선한 씨앗 하나를 심은 한 여자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였다. 민주는 정자 처마 밑에 서 있었다. 하얀 가운도 의사 명찰도 달지 않았다. 낡은 갈색 삼배옷을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둘렀다. 마치 어릴 적 엄마 뒤를 따라 시장에 가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노인 한 분 한 분,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외쳤다. 민준 아저씨 오셨다. 민준 아저씨는 팔 없는 선녀님 아들이래요. 선녀님이라는 말에 민준은 목이 메었다. 그 이름이 언제부터 동네에 퍼졌을까? 마치 전설처럼 금패도 칭호도 필요 없이 그저 사람들의 기억만으로. 그리고 그의 엄마 수지는 이제 상징이 되었다. 그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온갖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수진 엄마의 동상은 칠하지 않은 소박한 토기로 만들어졌다. 그녀는 손 없이 정자 마당 한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었다. 장인은 그녀의 얼굴에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새겼고 눈은 살짝 가늘게 떠 마치 흙투성이가 되어 멀리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민준을 바라보는 듯했다. 민준은 연단에 올랐다. 마이크 없이 그저 서 있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하늘 가운데 울려 퍼졌다. 우리 엄마는 팔이 없지만 엄마는 가슴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시험 보러 가던 날 엄마는 어깨를 두드리며 행운을 빌어줄 수 없었지만 엄마의 눈빛은 온 세상의 격려였습니다. 엄마는 그를 모르셨지만 밥 한 술,
신발 한 켤레로 제게 예의를 가르치셨습니다. 엄마는 너무 가난해서 선물 살 돈조차 없었지만 지붕을 팔아 제 학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셨으면서 저를 세상의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저 훌쩍이는 소리와 대나무 숲에서 바람 부는 소리만 들렸다. 누군가 조용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민주는 낡은 집에서 무료 의학 교실을 열었다. 칠판, 나무 의자, 책들은 그가 여러 곳의 친구들로부터 기증받은 것이었다. 벽에는 하얀 분필로 쓴 글귀가 있었다. 사람을 자신보다 더 사랑할 줄 안다면 누구나 또 다른 수준이 될 수 있다. 가난한 학생들이 학비 없이 와서 공부했고 그저 착하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었다. 민주는 의사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든 눈으로든 가슴으로든 치유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엄마에게 향을 피우러 갔다. 엄마의 무덤은 예전에 비 오는 계절마다 엄마가 민준에게 옷을 꿰매주던 정원 끝 대나무 밑에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잔디 위에 손을 얹었다. 엄마, 저 왔어요. 제가 또 한 번의 삶을 사는 것은 엄마를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예전 그 여인의 방부 소리 같았다. 밥 잘 챙겨 먹고 일찍 자거라, 알겠지? 민주는 일어섰다. 고아 소녀 하나가 그의 옆에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동그랬다. 아저씨,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는 말없이 몸을 숙여 소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단순한 의사의 손이 아니라 팔 없는 두 발의 포옹 속에서 자란 사람, 자신을 낳아주지 않았지만 자신의 온 인생을 낳아준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으로 자란 사람의 손이었다. 해가 기울고 낙엽 가득한 마을길 위로 민주는 소녀의 손을 잡고 낡은 느티나무를 지나갔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예전에 엄마가 가지에 묶어둔 붉은 실이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규칙적이었다. 마치 예전 수진 엄마의 자장가 소리가 아궁이에서, 초가집 지붕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인생 이야기에서 여전히 들려오는 듯했다.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위대한 어머니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그 대답은 두 팔, 풍요로움, 또는 학력에 있지 않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 조용한 희생, 그리고 자신의 선량함으로 한 영혼을 키워내는 능력에 있다. 수진 엄마와 민준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려움에서 성공으로 가는 여정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리 낮은 출발점이라도 충분히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면 괜찮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그리고 때로는 그 버팀목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편의시설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엄마가 끓여준 밥 한 끼, 진심 어린 당부 한마디, 또는 팔은 없지만 믿음으로 아이의 온 미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소박한 가치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을까? 만약 당신이 지치고 인생이 막막하다고 느낀다면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충분한 사랑을 남긴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 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당신이 여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댓글에 숫자 1을 남겨달라. 당신은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알고 싶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달라.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다른 관점, 어머니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 또는 삶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에 함께 공유해달라. 만약 이것이 널리 퍼져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한국 생활 속의 친절하고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달라. 감정이 되살아나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